The K9 Thunder is a 155 millimeters, has been in service since 1999, and is currently in use by several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e of the most impressive features of the K9 Thunder is its range. It has a maximum range of 40 kilometers, which means it can reach targets that are far beyond the range of most other artillery systems. The K9 Thunder is also highly mobile. It can travel at speeds of up to 67 kilometers per hour, and its tracked design allows it to traverse difficult terrain with ease. This makes it an ideal choice for rapid deployment and tactical flexibility on the battlefield. The K9 Thunder is also equipped with advanced targeting and fire control systems. It has a digital fire control system that includes a ballistic computer, an inertial navigation system, and a global positioning system. This allows for highly accurate targeting and firing, even in difficult terrain or adverse weather conditions. 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주포 중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주인공은 바로 K9 썬더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고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K9 썬더는 단순한 무기 그 이상입니다. 이 무기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생존에 대한 본능이 집약된 결과물이에요. 어떻게 이런 무기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K9 썬더를 주목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해외 포럼이나 뉴스에서도 K9 썬더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K9 썬더를 두고 이 정도면 예술 작품이다라거나 전쟁 무기의 끝판왕 같은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K9 썬더를 직접 타보고 조종했던 일화도 있어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직접 무기를 체험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K9 썬더는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무기라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와 놀라운 기술을 소개하는 유튜브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히 K9 썬더라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무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한국이 왜 이런 무기를 개발해야만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발전사와 문화적 DNA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처음 K9 썬더를 알게 된 계기는 한 해외 군사 관련 다큐멘터리였어요. 남북한이 대치 중인 한반도에서 전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탄생했다 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과 끈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서 밤새 자료를 찾아보았죠. K9 썬더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국경선, 즉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DMZ에서 불과 40km 남짓 떨어져 있어 북한의 대규모 포병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무기로 삼아 종종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반복해왔죠. 북한의 위협은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배치로도 드러납니다. 현재 북한은 2만 1000문 이상의 포병 장비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밀집도를 자랑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전략적인 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죠. 이 과정에서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정확한 무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포병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쟁에서는 단순히 화력이 강한 것을 넘어 빠른 대응 능력과 높은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북한의 포격 위협 아래 놓인 나라는 어느 순간이든 적의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죠. 1950년이나 60년만 해도 북한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했지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고 자주포를 도입해 방어 태세를 겨우 갖추는 수준이었죠. 대표적으로 미국산 M107 자주포를 들 수 있는데 이 자주포는 당시 기준으로는 강력했지만 북한의 최신 무기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 산업을 키우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K9 썬더입니다. K9 썬더는 단순히 무기 기술의 혁신을 넘어서 한국인의 생존 본능과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의 상징이 되었죠. K9 썬더는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무기가 아닙니다.
이 무기는 한국의 군사적 필요와 기술적 혁신이 만들어낸 결정체예요. 최대 40km까지 발사 가능한 사거리와 분당 68발의 발사 속도는 세계 최상급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MBC 방호 능력 핵생화학 방어 능력을 갖춰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전이 가능하죠. K9 썬더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다. 그리고 이 무기의 탄생에는 수많은 실패와 극복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K9 썬더가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무기를 완성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K9 썬더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독특한 군사적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한국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북의 비무장지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경선으로 알려져 있죠. DMZ 인근에는 양측 모두 대규모 포병 전력을 배치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DMZ 북쪽에 2만 1000문 이상의 포병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배치해 서울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수시로 공언하며 남한을 압박해왔죠. 북한의 이른바 불바다 전략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실제로 실행 가능한 전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 상황은 단순히 방어에만 치중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려면 더 빠르고 강력하며 효율적인 무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죠. 그리고 이러한 요구 속에서 K9 썬더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19만 5060년대만 해도 북한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 지원을 받던 북한은 한국과 비교해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죠. 특히 북한의 포병 전력은 한국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DMZ에서 한 발 물러나도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M107은 최대 사거리가 약 32km에 달하는 당시 기준으로 강력한 무기였지만 북한의 최신 자주포인 M1907 국산 자주포에 비하면 성능이 뒤처졌습니다. 북한의 국산 자주포는 사거리가 약 40km에 달했으며 심지어 로켓 추진 탄약을 사용해 사거리를 더 연장할 수도 있었죠. 한국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사실 처음부터 자립적이지는 못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무기는 외국에서 수입했거나 라이선스를 받아 조립 생산한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K-55 자주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K-55는 여전히 북한의 국산 자주포와 비교해 사거리나 발사 속도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 들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전 국산 무기 개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당시 한독군과 방위산업청은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는 K9 썬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989년 삼성항공연 한화디펜스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K9 썬더 개발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K9 썬더의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북한의 포병 전력을 능가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K9 썬더는 기존 자주포와 비교해 사거리, 발사 속도, 기동성, 생존성 면에서 월등해야 했습니다. K9 썬더는 최대 40km의 사거리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기존 K55 자주포의 사거리 23km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분당 최대 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 장전 시스템이 설계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K9의 긴 52구경 포신은 발사 시 심각한 균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포신이 길고 무거운 만큼 발사 충격이 더 크게 전달되어 정확도를 떨어뜨렸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방위산업연구소는 발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9는 DMZ와 같은 적의 화력이 강한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핵생화학 강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차체를 밀폐하고 내부에 양압 시스템을 추가하여 크루가 화학무기나 생화학 무기의 공격에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K아홉 개발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난관도 존재했습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군 내부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호회라는 군사 세력을 숙청했는데 이로 인해 K아홉 개발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K아홉 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배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갈등이 발생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청과 개발팀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K9 프로젝트는 결국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K9 썬더의 첫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최대 40km의 사거리와 분당 68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했으며 기존 자주포들과 비교해 기동성과 생존성 면에서 획기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K9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적 자립과 방위 산업의 성공을 상징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무기의 성공은 한국이 세계적인 방위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다음 파트에서는 K9 썬더가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된 이후의 이야기와 이 무기가 전 세계로 수출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K9 썬더가 개발된 1990년대는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도약기였습니다. 하지만 K9 썬더의 완성까지는 수많은 기술적, 전략적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이었고 개발 도중 여러 돌발 상황이 발생하며 개발팀과 한국군은 K9 썬더를 완벽히 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K9 썬더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은 52구경의 긴 포신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포신이 길수록 사거리는 늘어나지만 발사 시 충격이 더 커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정확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어 개발팀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발사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서스펜션 설계가 중요했는데 초기 테스트에서 서스펜션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발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압식 서스펜션을 도입했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해 발사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K9 썬더는 높은 사거리와 안정적인 발사 정확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죠. 또한 K9의 자동장전 시스템도 초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오류로 인해 발사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고 특히 긴급 상황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개발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전 모터의 동작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했고 결국 K9는 분당 68발의 발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9 썬더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군 내부 정치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군 내부의 부패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한호회라는 군사 조직을 해체했는데 이로 인해 군사 프로젝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특히 K아홉 개발팀은 예산 배정과 관련된 군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개발 일정이 크게 지연되었고 군 관계자들 간의 의견 충돌도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청과 삼성항공연 하나디펜스의 끈질긴 협력 덕분에 K9 프로젝트는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아홉 개발팀은 더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방위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K9 썬더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군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북한과의 긴장 상황에서 자주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 그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은 K9 썬더와 한국군에게 진정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연평도에 갑작스럽게 대규모 포격을 가하며 한국군과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날 K9 썬더는 실전 상황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개발팀과 군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의 첫 포격 이후 K9 자주포 4대가 긴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대에서 탄약이 장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내부 탄약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으며 K아홉 개발팀은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북한의 포격은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K9이 정확히 적의 위치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보유한 ANTPQ-47 대포병 레이더가 모든 적 포격 위치를 동시에 탐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K9의 대응 사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 K9 4대 중 3대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운용 경력은 생존했고 차량 역시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K9 썬더의 MBC 방호 능력과 생존 설계가 효과적임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K9의 설계는 이러한 경험을 반영해 더 강화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K9 썬더는 한국군과 개발팀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 사건은 K9이 이미 뛰어난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죠. 특히 개발팀은 다음과 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K9 썬더를 더 완벽한 무기로 발전시켰습니다. 더 높은 대응 속도 확보, K9의 자동 장전 시스템과 화력 제어 시스템을 개선해 긴급 상황에서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포병 탐지 능력 강화, ANT-PQ3 대포병 레이더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K9의 자체 내비게이션 및 목표 탐지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 포격에 대한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성 강화, K9의 장갑과 MBC 방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더 극한의 환경에서도 크루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9 썬더의 새로운 시작, K9 썬더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K9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가 아니라 세계 군사 시장에서 주목받는 명품 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K9 썬더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며 한국의 방위 산업 위상을 높인 과정, 그리고 이 무기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K9 썬더는 단순히 한국군의 자주포가 아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자주포로 거듭났습니다. 한국군과 개발팀은 실전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K9를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로 업그레이드했고, 그 결과 이 무기는 전 세계 군사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K9 썬더는 이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국가 안보를 넘어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자립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K9 썬더는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약 2,000대 이상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2% 이상을 차지하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K9 썬더는 대한민국을 넘어 터키, 폴란드, 호주, 인도, 에스토니아 등 20개국 이상의 군대에서 사용되거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폴란드와의 계약입니다. 폴란드는 K9 썬더를 대량 구매하며 자체 생산 공장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폴란드는 K9 썬더를 기반으로 한 현지화 모델 K9PL을 제작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가 간의 기술 협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K9 썬더는 매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호주는 한국과의 계약을 통해 자주포와 함께 K10 탄약 공급 차량도 도입했으며 이 차량은 전장에서 K9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장비로 평가받습니다. 호주는 K9를 기반으로 한 AS9 스맨헌스맨 모델을 도입해 자국의 방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K9 썬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단순한 성능뿐만 아니라 전략적 장점과 경제적 효율성에 있습니다. K9 썬더는 최대 사거리 40km 확장 탄약 사용 시 50km에 달하는 강력한 화력과 분당 68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MBC 방호 시스템을 통해 적의 생화 공격에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런 기술적 우위는 K9 썬더를 세계 군사 시장에서 독보적인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K9 썬더는 동급 자주포 대비 높은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약 2,900만 달러로 이는 서방 국가들이 제작하는 자주포보다 경제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동시에 유지, 보수 비용도 낮아 장기적으로 운용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국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국은 자국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군사 생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인도 등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K9 썬더를 선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9 썬더는 이미 실전에서 그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한 무기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을 비롯한 여러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 K9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경험은 K9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K9 썬더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탄생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을 군사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 썬더는 대한민국이 자립적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무기의 성공은 한국 방위산업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K9 썬더는 단순히 무기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 도전 정신, 그리고 생존 본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 이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면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의 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K9 썬더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방위 산업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 잡게 한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이 무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적,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멋진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